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원금 보장형 실적 배당 상품인 국내 1호 종합투자 계좌 상품이 이르면 다음 주 출시될 전망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안정형, 미래에셋증권은 중수익이란 키워드로 차별화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 IMA 1호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한국투자증권이 적극 나서고 있고 미래에셋증권도 오는 15일을 디데이로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1호 상품에는 개인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기업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회사채, 전환사채, 매자님과 벤처 투자 등 다양한 자산이 분산 편입될 예정입니다. 20% 내외에 생각하고 있고 매자닌 사이드도 10에서 15% 정도, 프리IPO나 비상장 쪽 벤처 투자 조합도 5에서 10% 사이로 일단 계획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IMA의 강점은 증권사가 원금 보정 기능을 제공하고 개인 투자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기업금융 분야 투자를 대신해준다는 점입니다. 한투증권은 이 같은 IMA의 특징을 살려 안정형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정하고 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구성해서 소비자의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저희들은. 미래에셋증권은 중수익형 구조와 3년 만기의 자산 운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매자닌이나 이런 기타 자산들이 그 정도의 만기 듀레이션을 가진 자산들이 많아서 일단 그렇게 중위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두 증권사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2호, 3호 상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셨던 영역에 저희들과 함께 간접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 마련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기 운용 수익 지급 시 종합과세 대상 포함 등 과세 구조는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소득 분류와 세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상품 출시 일정이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IMA 활성화를 위한 배당 소득 세율 인하 등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장기화 전망에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을 얻는 인버스 ETF 상품에는 3달간 4천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까요? 증권부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거 헷갈리는 분들 많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을 내는 인버스 상품의 자금 유입이 늘었다는 건 일반 국채 ETF 상품 수익률이 그만큼 안 좋아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채권에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그만큼 안 좋아졌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코스콤에 따르면 4일 마감, 그러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3개의 국채 선물 인버스 상품에 약 4천 원에 가까운 3,900억 원가량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국채 선물 10년 인버스, 그리고 KB자산운용의 라이즈 국고채 3년 선물 인버스, 그리고 국채 선물 10년 인버스 상품인데요. 특히 최근 한 달간 코덱스 국채 선물 10년 인버스와 라이즈 국고채 3년 선물 인버스에는 각각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면서 매수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저하된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특히 지난달 12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와 정도와 속도, 방향 전환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말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동결이 장기화될 거란 예상이 이 국채금리 상승의 새로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달 1일 국채금리는 일제히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오늘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채금리 인상의 듀레이션이 즉 금리 민감도가 큰 장기물은 수익률이 크게 악화되는 걸로 현재 보시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국내 상장 ETF 가운데 듀레이션이 가장 큰 타이거 국고채 30년 스트립 액티브, 그리고 라이즈 KIS 국고채 30년 인핸스드는 3달간 10% 이상 또는 그에 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반 국고채 30년 ETF들도 같은 기간 7에서 8%가량 하락했습니다. 네, 국채 금리 급등세가 언제 진정될지가 관심입니다. 그런데 내년 수급 역시 불확실해서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당장 하락할 요인이 많지 않다는 분석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또 연말까지 국채 금리 급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봅니다.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장기화는 이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내년 채권 수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 국채 발행량은 올해가 230조 원 규모였는데 여기보다 2조 원 오른 232조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채 발행량 증가는 2조 원으로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은행채와 지방채, 회사채 등 전체 채권 발행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채 순 발행액이 13조 3,400억 원을 기록해서 월간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습니다. 증시 활성화의 시중 자금이 현재 예금에서 주식시장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은행에 쌓인 돈이 줄어든다는 건데 은행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계속된 고환율 기조로 은행의 외채 지급 준비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이 은행법에 따라서 은행들은 원화 부채에 대비해서 외화 부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지급 준비율을 요구받습니다. 이 환율이 올라서 달러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이 비율도 덩달아 오르게 됩니다. 지금 같은 고환율 기조에서 은행채 발행 압력이 더 크다는 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채권금리 지표가 되는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회사채 발행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CC글라스가 회사채 발행 계획을 이달에서 내년 초로 연기했습니다. 네, 일각에선 미국 연준 금리 인하가 우리 채권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겁니까?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환율 기조의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유효한 해석으로 좀 보입니다. 오늘 새벽 이제 미국 고용업체 ADP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여기에 더 환호를 하고 있는데 다우존스 전망치가 4만 명 증가했는데 관측을 뒤엎고 3만 2천 명 감소한 결과를 보여서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약화된 고용 지표에 다음 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높였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려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 우리 고환율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 금리가 여전히 높아서 금리 차에 따른 우리 시장으로 채권 유입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변수는 또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력은 금리 인하가 미국채 금리 하락과 환율 상승을 제어할 수 있지만 일본 금리 인상은 엔캐리 청산 우려를 자극해서 국내 금리 변동성의 확대가 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내년 4월에 세계 국채 지수 편입에 따른 수요 증가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국채 지수 추종 자금은 2조 5천억 달러인데 한국 국채 비중이 2%가 조금 넘어서 우리 돈으로 한 70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됩니다. 국채 금리 급등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라는 의견도 시장에서는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채권 시장은 투자 심리가 극도로 훼손된 상태입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 등 조금 안정화 시도를 확인한 뒤에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한국판 나스닥이라는 별칭이 무색하게도 한동안 외면을 받았던 코스닥 시장이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장중 시가총액 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가운데 시가총액 27조 원의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이 다음 주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결정합니다. 알테오젠이 코스피를 향하면 코스닥의 시총 5.6%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이전을 공식화한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 오는 8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주주 승인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한국거래소에 예비 심사를 신청하면 45 영업일 이내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약 일주일 뒤 상장이 가능합니다. 빠르면 내년 초 코스피 상장 기업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알테오젠의 이전으로 코스닥의 존재감이 약해지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은 약 28조 원으로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를 뛰어넘습니다. 1996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등 총 54개 기업이 코스닥을 떠난 상황. 자본시장연구원은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이전 상장한 48개 기업이 코스닥에 남아 있었다면 지수는 약 23%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문가들은 탈코스닥을 막지 않으면 IT와 2차 전지, 바이오 산업까지 코스피의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며 지수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 유입 확대와 장기 투자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동훈 코스닥 협회장은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 배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300조 원 국민연금 자산 중 코스닥 투자 비중을 3%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약 41조 원 규모의 자금이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금융당국도 지수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코스닥 활성화 펀드가 대표적으로 당국과 코스닥 협회가 주도해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사관학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진 회장은 40년 전 창업 당시의 초심을 찾겠다며 이기 체제에 대한 포부를 전했습니다. BNK금융과 우리금융도 회장 인선을 진행 중입니다. 현 회장들의 연임 가능성 높게 점쳐지지만 주주와 당국의 견제가 부담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오늘 오전 열린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디지털 및 글로벌 등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한 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킨 점. 금융권에서는 진 회장의 연임이 무난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간 신한금융 회장 중 연임에 실패한 전례가 없었던 데다 진 회장이 취임한 2023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신한금융이 사상 최대 실적을 잇따라 경신해왔기 때문입니다. 진 회장은 향후 5년간 110조 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공급 계획을 주도하는 등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에도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안이 통과되면 진 회장은 공식적으로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신한이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한이 40년 전에 창업했을 때 초심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현재 우리금융과 BNK금융도 회장 후보군 숏리스트를 선정해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우리금융 회장은 증권 보험 부문 강화로 종합금융그룹 체계를 완성하며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 역시 양호한 실적을 내며 연임이 유력하다는 평가지만 회추의 절차를 둘러싼 잡음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NK금융 지분 3%를 보유한 라이프 자산운용이 회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공개 주주 서한을 보낸 겁니다. 이들은 현 경영진의 성과 부진과 인선 절차 투명성 부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이 지주회장들의 연임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BNK금융 회추위는 오는 8일, 우리금융은 연말께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주회장 인선을 둘러싼 주주와 감독당국의 견제가 연임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반쿠팡 정서가 쿠팡에서 탈퇴하는 일명 탈쿠팡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니 오히려 쿠팡을 사용하는 일간 이용자 수는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부 성나균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 최근 쿠팡 이용자 수가 오히려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수치가 공개됐는데요. 쿠팡에서 직접 공개한 건 아니고요. 다른 기업에서 집계한 수치인데 이 초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일간 이용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1일 기준 일간 활성 이용자는 1,798만 9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쿠팡 사태 확산 전인 지난달 24일에서 29일 사이 일간 이용자 수는 1,600만 명 안팎이었지만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이탈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서 쿠팡은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잠재적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접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소비자가 다수인 데다 쿠팡의 편의성을 당장 포기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복잡한 탈퇴 절차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쿠팡에서 탈퇴를 하려면 이용 내역 확인과 설문조사 등 총 6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이런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편의성도 편의성인데 복잡한 탈퇴 절차까지 겹친 영향이라는 겁니다. 다행히 탈쿠팡까지는 일단은 막아낸 것 같은데 소비자들의 불신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이야기 좀 들어보죠. 네, 이 유료 멤버십을 해지하거나 나아가 아예 계정을 탈퇴하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설된 온라인 카페만 30개가 넘는데요.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회원 수가 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직접 들어가 보니까 이 와중에 월 회비는 칼같이 빼간다. 참여 절차와 방법을 알려달라는 게시글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소비자 단체들도 강경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기자들이 시민들과 소비자 단체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쿠팡은 현재 불편과 심려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문자 안내 외에는 소비자 보상안이나 대응 방안을 명확히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쿠팡의 대처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은 어떨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뭔가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내용은 공지해주지 않아서 좀 그런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컬리나 아니면은 스타컴 이런 데도 바로 배송해주는 데들이 있으니까 비마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로 옮겨가지 않을까 싶어요. 크게 막 바뀌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게 원체 편리했었어가지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처를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좀 문제의 여지가 있다 생각을 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조금 더 주 사용처를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소비자 단체들도 쿠팡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보상안을 요구하며 집단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다른 때보다는 소비자들의 그런 분노나 화가 굉장히 조금 높은 상황인 것 같고 탈퇴를 통한 불매 운동을 좀 소비자들과 연대해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쿠팡의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의견을 종합해보면요. 쿠팡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피해자 보상, 사후 처리, 재발 방지 등에 따라 탈쿠팡 물결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쿠팡 사태로 시커머스의 반사수혜가 예상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차이나 커머스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MAU가 한동안 올라갔다가 지금 정체하고 있고 결국에는 안 되니까는 D마켓하고 협업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테무 알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토종 이커머스 기업들이 건재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즉각적인 이동은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네, 남은 과정에서의 쿠팡의 대응과 재발 방지 방안 등에 따라 쿠팡을 향한 민심의 방향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성나균 기자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추락, 게임, VR 체험, 안전게임 및 이벤트, 노동자 건강 상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안전표지 전시 등 참여와 볼거리 중심으로 안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발목을 잡아왔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승환 기자, 여야가 마침내 반도체 특별법에 합의했군요. 그렇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오늘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를 계기로 반도체 혁신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장관입니다.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을 적시에 지원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리 반도체 산업이 혁신 역량을 높이고 차세대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전력과 용수, 도로망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 등을 국가가 지방제 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나아가 산업기반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만드는 등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규정 예외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산자위는 근로시간 문제는 근로기준법 소관 상임위인 기후환경노동위에서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이철규 산자중기 위원장 발언 확인하시죠. 이번 재정법률안에 남기지 못한 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은 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52시간제 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야당은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인데 이걸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건 법안의 첫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고 이에 대해 여당은 올해 3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행지침이 바뀌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 근로가 이미 적용 중이라고 받았습니다. 기후환경노동위는 반도체 산업만 주 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만큼 이번 합의안이 최종안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1년 넘게 끌어온 특별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연내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우리 동네 집값 시간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숨고르게 들어갔지만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7% 올랐습니다.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한강벨트는 여전히 뜨거운 분위기입니다. 용산과 강동은 오름폭이 확대됐고 동작과 송파도 0.3%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도 과열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로 수요가 쏠려 있는 가운데 이달 발표될 공급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아 집값이 내릴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동성도 풍부합니다. 실제 대표적 유동성 지표인 광의통화 증가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확연하게 높아졌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20년간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해봤더니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역시 유동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수급과 금리로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규제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잠시 주춤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유동성은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현대기아차가 수소차를 아주 잘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수소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히 상용이나 원거리를 가거나 선박이나 여러 영역에서 수소가 실제로 전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경제적으로 만드냐 그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수준의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연료전지 기술을 역으로 이용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다른 회사들보다는 원가 경쟁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코스닥에 힘입어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